안녕하세요. 두각에서 중등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의 시험이 끝났고요. 시험 준비하느라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끝 하고 하는 것보다 특히 이게 또 수능에 나올 그 과목이라서요. 뭘 맞았고 뭘 틀렸고 왜 틀렸고 그리고 안 틀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함께 있는 그 폴더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그냥 제가 크게 띄워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범위 그리고 어려운 범위가 별표 친 거였는데요. 이게 좀 유난히 많이 어려운 범위였고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리부터 볼게요.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문제였고요. 자, 단어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발전과 에너지원, 전자기유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선배들의 경우 이 전자기유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발전과 에너지원 부분에 전력수송이라는 그런 어려운 단원이 교육과정에 있어서 항상 전력수송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고, 그 뒤에 이게 앞부분 앞의 내용이었거든요. 전자기유도가 먼저 전력수송이 뒤였거든요. 그 단원 구성이. 이 전자기유도 부분은 쉽게 그동안 나왔었습니다. 중등고에서 한 번도 전자기유도가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력수송이 빠졌고요.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아마 그럼 낼 게 없잖아요. 어려운 거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기유도가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학원에서는 관연도 고2, 고3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 문제들과 고3 수능 2배 수능 특강에서 통합과학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모아서 숙제로 내주고 수업 때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고1 학생들이 어려운 고3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과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매주 나가는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해주지 못한 경우에는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 물리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충실히 잘 하고 오답 체크까지 꼼꼼히 잘 하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건 질문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화학 보겠습니다. 9번부터 15번까지 문제였고요. 산화와 환원, 산염기의 성질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산화와 환원의 금속 반응성 부분은 고3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출제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학원에서는 뭘 준비했냐면요. 고1 모의고사, 고1 통합과학 EBS 문제, 화학원의 고2 모의고사 기출, 화학원의 고3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EBS 교재 문제, 족보다 크면 어려운 문제까지 주로 이용해서 시험 대비를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1회차에 진도를 나간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주고 복습 문제로 반복을 했고요. 고3 문제들 중에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18, 20번 수준의 문제들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주 숙제 맨 뒤에 별도의 페이지에 모아서 해설지를 먼저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문제들만 골라 풀어보자라고 적어두고 학생들에게도 강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다 되게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화학 수행을 많이 한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이과적인 감각이 꽤 있는 학생도 있고 평범한 학생도 있어서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고2 수준 그리고 고3 수준에서 조금 풀만한 것들은 앞에 둬서 이건 꼭 풀어보자라고 줬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뒤로 별도로 페이지를 줘서 해설지를 먼저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이해되면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해설지는 교육청이나 평가원 해설이 아니라 고1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줬고요. 이번 화학시험은 고3 수능 모의고사의 15번, 17번 수준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그러니까 화학 고3 현재는 고3 수능이 20번까지 물화생지 4개 중에서 8개 과목 중에서 원투가 있으니까요. 두 과목을 보게 되고 20문제까지 있는데요. 18, 19, 2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15, 17번 수준이면 준킬러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도 고2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고요. 매주 복수 문제 숙제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해 주지 않았다면 정답 고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수 문제 숙제가 진짜 어렵고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쉬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쉬운 내용도 아니죠.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쉬운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 복습 문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복습 문제 숙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요 16번부터 23번까지 문제였고요. 진실시대 환경과 생물과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 시험 범위였으며 진실시대 환경과 생물은 지구과학 단원이지만 생명쌤께서 출제하셨습니다. 17번의 지엽적 암기, 20번의 비례식 계산, 21번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세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물리화학에 비하면 조금 덜 어려운 문제들이었고요.
시험 기간 내내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생명과학 문제들에서도 마지막 날 다 외워야 돼라고 부담을 가졌다면 아마 감점 받기 쉬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지구과학입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였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 온실효과 인류가 시험 범위였고요. 24번의 온실효과의 열수지 문제나 28, 29의 엘니뇨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리나 화학처럼 이과적인 것만 가지고 많이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성실한 노력으로 제가 엘니뇨는 저 뒤에 문항 분석 때부터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만든 독특한 풀이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실함 가지고 좀 반복 연습만 해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열수지도 마찬가지로 열수지는 조금 엘니뇨 문제가 좀 쉬웠는데요. 저것도 제가 방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라. 아예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풀이 방법을 그대로 본인 손으로 자꾸 연습을 반복하는 연습을 해줬다면 틀리지 않았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 왔고 직보 때 주의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잘 봤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물화생지 모든 단원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기 때문에 1학기에 비해서 등급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등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컷이 85점, 전후가 아니고 85.5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전후가 아니고 2컷은 70점 초반, 그리고 3컷은 53점이라고 하셨습니다. 76명의 재원성이 있었는데 이번에요. 24명의 학생한테 제가 시험 마지막 날 문자를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많이 안 줬는데요. 연락이 왔고요. 11명의 학생들이 1등급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락 안 온 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분석자를 보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중동시험에서 1등 그럴 것 같지만 중동시험에서 1등급 받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중동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많습니다. 1회차 수업 후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매주 숙제를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하는 고민이지만 기말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좀 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친 거 중요한 얘기죠. 평소 복습 문제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보 수업 때 아무리 잘 짚어주더라도 그 내용을 흡수하고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을 때 함정이나 응용되는 부분을 짚어주면 즉시 암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직보에서 언급된 이거 꼭 나올 거야라고 해도 사실 몇 주 동안의 반복이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보 때 언급을 했더라도 함정에 빠지거나 틀리기 쉽상이었습니다. 학원에서 풀어준 문제라고 해도 본인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맞추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주 나가는 복습 문제 숙제이고요.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기말에 그분의 복습 문제 숙제하고 오답 체크 그리고 질문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시험이 끝나면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 얻지 못한 학생들이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부족하게 해준 부분은 좀 생각 항상 하게 되고요. 항상 아쉽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기말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 문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3.4점의 난이도 상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읽어보겠습니다. 전자기도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디귿이 조금 어려운 보기였거든요. 디귿 보기가 자석의 중심이 R을 지나는 순간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얘가 내려올 때 오지마 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느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중력 때문에 느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제가 직보 때 정리를 해줬었고요. 물론 6회차 문제풀이도 한번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보기였는데 낙하하는 자석의 경우 전자기도 현상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더라도 중력 영향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지 않음을 6회차 문제풀이하고 직보 때 설명을 해줬고요.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6회차 문제풀이 수업이랑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물리 문제였고요. 3.5점 배점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최근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 18, 19, 20번 중 한 문제로 거의 항상 출제되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신유형이거든요. 네, 전자기도 현상을 복잡한 논리적 추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물리 1의 19, 20, 18, 19, 20은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킬러 문항이거든요. 이걸 고1 학생들이 푸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풀이법이 있습니다. 독특한 논리적인 풀이가 아니고 수학적인 풀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설지를 다 수학적으로 풀 수 있도록 바꿔놨고요. 연습 7과 연습 9에 여러 문제가 숙제로 나갔습니다. 이 문제들 다 해설지 바꿔놨고요. 어, 여름방학 그 방과후 수업 때 요 문제가 3개가 있었더라고요. 그 프린트에. 그리고 이번에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한 문제 풀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을 듣기만 하고 풀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정답 고르기 어려운 매우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꾸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걸 익혀야 돼요. 본인 손으로 좀 익혀서 몇 번 반복 연습을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만 그냥 듣고 수업만 들었다면 아마 틀리기 쉬운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틀렸다면 본인 손으로 푸는 연습을 잘 하지 못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물리 문제였고요. 3.9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025년 올해 고1 EBS 개념 완성해서 보기를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고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 방법을 여러 차례 설명해 주기도 했었고 똑같은 문제를 6회차 문제 풀이 때 풀어줬었습니다. 수업과 문제 풀이 때 강조했던 풀이인 자기선속 시간 그래프 이거 같은 경우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 그래프를 안 줬다면 더 높은 난이도였을 텐데 이 그래프를 줬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꼭 자기장 세기 시간 그래프뿐이 아니고 전류 세기 시간 그래프를 함께 그려서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전류의 그래프를 함께 그려서 풀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문제 풀이 때도 풀어줬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류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않고 눈으로만 문제를 풀었다면 틀리기 쉬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 물리 문제였고요. 2023년 7월 교육청 고3 물리원 15번에서 그림과 보기를 조금 변형해서 출제하셨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연습 7과 연습 9에 두 차로 숙제로 나갔었고요. 학원에서는 좀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느라서 이게 대한 직접적인 풀이는 안 해줬지만 자세한 해설지를 써줬기 때문에 아마 읽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줬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풀이에 있어서는 그래도 본인이 본인 손으로 안 풀어봤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 학원에서 나간 문제는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는 이게 다이오드가 달려 있었는데 다이오드가 없어지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요. 물리 문제였고요. 배점은 낮지만 이거 몰랐다면 많이들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을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C는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다가 까다로운 함정 보기였는데요.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광 다이오드라고 해야 맞는 보기입니다. 광 다이오드가 교육 과정엔 없지만 학교 필기에 있어서 집보 자료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자세한 설명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 이게 태양전지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다라는 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도 이게 용어가 좀 많이 헷갈리지 않나요?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완전 반대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듣지 못했다면 임전 틀렸다면 아마 직보 수업을 잘 듣지 못해서 그 함정에 빠진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번 화학 문제 보겠습니다. 3.9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탄화와 환원의 이온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고3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었고요. 화학 선생님께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제가 2회서부터 6회차까지 굉장히 매주 복수 문제로 나갔고요. 이런 문제는 이온수표를 써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고요. 이온수표를 이용한 풀이 방법은 진도 수업 때 설명해 준 후에 고3 모의고사 해설 대신에 이온수표를 푸는 방법의 해설로 자세히 이런 문제들이 고3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청과 평가원 해설로 우리 아이들이 고1 아이들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풀어줬던 그 방법 그대로 해설지를 다 바꿔서 요 다음 문제 해설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설지를 다 바꿔서 표를 이용해서 이온수표를 이용해서 풀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설로 이온수 푸는 방법 해설로 자세히 바꾸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수 문제 숙제를 해설을 보면서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데 눈으로만 보고 풀었다면 틀리기 쉬운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주 숙제를 좀 충실히 매주 잘 해줬어야 돼요. 이 문제는요. 좀 어려운 문제라서요. 반복 연습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15번
난이도 상화학 문제였고요. 좀 전에 그 14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림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풀어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번과 같은 산화 환원의 인원수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미 14번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고3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었고요. 화학 선생님께서 어렵게 내신다고 해서 이온수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매주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습 문제 숙제를 잘 해왔어야 돼요. 충실하게 잘 해왔어야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익혀지게 되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 고3 수능 때 반드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킬러 문항으로 반드시 나올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24번 문제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3.6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열수지에 대해 이해임이 남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고3 수능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학원 교재의 별도의 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두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풀이 방법을 넣어서 진도 수업 때 설명해 줬고요. 3회차 수업 때 그때 그렇게 설명했고 그 이후에 매주 복습을 통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직보 자료까지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순서를 제가 정해줬거든요. 이런 문제 나오면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1번 식을 3개를 써라, 2번 요 식 가지고 여기에 유식에 있는 여기 문제에 주어진 요 값들을 요 미지수 값들을 요 식에다가 네모를 쳐라. 그리고 나서 요 식 가지고 요 관계식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순서를 제가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해주기만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 손으로 또 연습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복습 문제 숙제가 좀 잘 안 된 그런 경우일 겁니다. 화학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될 수 있는 거라서 복습 문제 숙제가 뭐 조금 덜 됐더라도 좀 적당히라도 됐으면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8번 지구과학 문제였고요. 3.5점 배점의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제가 만든 독특한 풀이가 있습니다. 풀이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 문제의 풀이를 적용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거 내용 설명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이 때도 그런데요. 엘니뇨가 중요해, 라니냐가 중요해, 평상시가 중요해. 항상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뭘 해야 돼? 평상시를 떠올려야 돼. 편차가 나오면 뭘 해야 돼? 플러스 1을 써야 돼. 그런 것들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정해준 순서대로 풀면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3회차 수업 후에 모든 엘니뇨 문제 해설지를 이것도 다 바꿨습니다. 수업 때 풀어주는 대로 제가 만든 해설지로 바꾸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갔습니다.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복습 문제 숙제를 충실히 했다면 정답을 잘 골랐을 거고요. 이건 연습 문제 7회 한번 나갔던 2019년 고3 지학원 19번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기를 좀 바꿔서요. 이렇게 해서 중요 문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